예, 반갑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두 분이 또 인사하시네. 네.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서울교육 담론회장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관 정책개발팀장 박동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서울 교육과 저출생 시대에 지속가능한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서울교육 담론회장은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이십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담론회장의 공동 주최이시기도 하십니다. 박상혁 서울시의 교육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태 교육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지웅 교육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방일순 서울중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네. 서울초등교장협의회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김영선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담론회 토론 두 사회를 맡아주실 자장해 주실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교육가족에서 또 귀한 분들 참석해 주셔서 몇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한미라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도규 중부교육청 중부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수 정책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교육!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울교육! 특별 세션입니다. 담론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진행은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실 사회를 봐주실 텐데요. 자, 정근식 교육감님과 박상혁 서울시 교육위원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한나 교수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더욱 많은 분들이 오신 게 몸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총신대학교 교수 김한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요청을 받고 제가 주문받은 게 있는데요. 따뜻하고 밝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과 무엇보다도 박상혁 교육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두 분의 콜라보
예, 오늘의 담론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 안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 참석해 계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사실 다 우리 교육 가족이시죠. 교육 가족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12월이죠. 두 분 모두 교육청과 의회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교육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가 지난 1년간 각자 또 그리고 함께 협력해온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느끼는 소회와 보람이 어떠셨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으신가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도 듣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오신 또는 독립적으로 해오신 서울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1년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 서울시 의회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와 그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사이로 1년간을 지내왔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이런 자리가 없었죠. 네? 올해 처음으로 우리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지금 보니까 네 분 그 교육위원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교육청과 시의회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뭐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보람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는 자리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제 뭐랄까 그 보람이 있었던 것은 별로 싸우지 않고 뭐 때때로 긴장이 뭐 없지는 않았지만 정지웅 의원님이나 우리 이종대 의원님 또 이슬아 의원님들이 하도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때때로 긴장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위원장님 또 우리 부위원장님 다 계신데 그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그 리더십 하에서 별 문제 없이 아주 협력의 어떤 모범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그 초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특히 이제 헌재 주변에서 많은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의회와 잘 협력을 해서 학교 현장이 큰 불상사 없이 잘 지나간 건 좋고요. 한 가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못했구나.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의 그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달에 우리 기자들하고 팸 투어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그 서울 학생들 농촌 유학하는 장면들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특히 교육위원회 의원님들하고 그런 좀 더 진한 그 교육 현장 방문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또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좀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관련된 좀 더 긴밀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농촌교육이랄지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을 같이 좀 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협력이 잘 되었고 특히 이제
그 시의회에서 정말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학습 진단 성장센터 잘 만들고요. 특히 이제 기초학력 소위 말해 에스플랜이라고 하는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박상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세계 시민교육 특히 이제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가서 국제 그 기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박상현 위원장님은 너무 일부 학생들만 데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학생들에게는 잘 효과가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의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염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새 알다시피 어려운 그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나 다문화 교육 학생들이나 이런 또는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 관심은 똑같고 특히 이제 과학 융합 센터를 같이 돌면서 새로운 창의력을 기르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좀 이따 답변 드릴게요. 네, 우리 교육감님의 그 말씀과 소회를 잘 들어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왜 처음에 제가 교육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하니까 박상혁 교육위원장님께 한번 양보하는 모습을 취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상혁 교육위원장님의 소회와 보람 또 협력했던 점 등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말씀해 주실 때 보아하니 우리 마음 건강과 교육 현장, 농촌 교육 등을 포함한 등등 것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가 함께 더 협력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먼저 답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교육감과 제가 살아 돌아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반기와는 다르게 어쨌든 제가 이제 후반기에 교육위원장이 됐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입어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아서 지금 교육위원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정근식 교육관님이 이제 보궐로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 교육관님과 제일 처음에 했던 인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감님 우리 이제 후반기는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정책과 예산의 판단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바로 그냥 그렇게 합시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교육청과 또 의회 또 의원님들 의회 안에서도 이제 여야가 있고 있는데요. 다들 그런 이제 협치를 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뭔가 판단하고 생각이 다를 때는 그래도 서로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 의원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좀 있었는데 큰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토론해가면서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후반기 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명예로운 시간이죠. 이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이렇게 공적인 연영에서 고민하고 같이 한다는 거, 또 제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의원님들도 있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 하고자 했던 게 이제 교육에 대한 담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드디어 이제 오늘 하게 됐고요. 1년이 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였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인조운전장을 깔고 싶어하는 학교에서는 깔아주자. 그래서 그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금에 한 250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한 110여 개 정도 학교를 4년 동안 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또 예산적으로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 또 우리 교육감님과 파트너가 돼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해왔고 같이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왔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또 교육감님하고 계속 남은 임기 동안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에 대한 소회를 듣는 것은 사실 다가올 이제 내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점검의 차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서울 교육의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또 예산 반영도 이미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서울교육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라라고 우리 서울 가족 여러분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 말씀 주실 것 잠깐 들어보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위원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이 이제 아직 분회를 통과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 예결위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그 교육청과 또 시의회의 생각의 차이로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면 꼭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직원분들 또 우리 교육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정우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열정을 갖고 교육을 하게 또 수장으로서 해주시는 앞으로 내년에도 충분히 잘 해 나가실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소라 의원님, 또 이종태 의원님, 또 정지웅 의원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열심히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우리 22명의 핵심 일꾼들, 가족 같은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고 싶네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아직 이제 올해 그 내년 예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예산을 최대한 지켜주세요. 이 시의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위원회하고 또 예결위가 있는데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고심을 해갖고 만들어주는 안을 또 예결위가 또 본의 아니게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 교육위원회 안을 좀 관철시켜 주시라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올해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최대한 다녔는데 우리 이종태 의원님 특히 그쪽 지역에 학교들이 많이 문제도 많고 그래 돌아다녔는데 최근에 이런 걸 발견했어요. 우리 저기 학교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런가? 저기 우리 중랑에 갔는데 특히 그 산 밑에 있는 학교들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산 밑에 있는 학교 경우에 굉장히 힘들더라. 또 어제 이 동작관학에 있는 그 학교를 갔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그 절대 빈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한 학교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박상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가서 저 문제를 꼭 해결합시다.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정말 어려운 서울 시내에서 어려운 그런 우리 박상희 위원장님은 이 서초 지역구여서 그러는 게 좀 약한데 이 관악이나 저기 저 중랑이나 저 북부 쪽에 있는 학교들은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학교들을 좀 더 많이 돌보는 그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 교육청과 시의회의 관계가 2025년도에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기본적인 이유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우리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의회에서도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역지사지형 그 교육과 역지사지형 협력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여기 계신 훌륭하신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다 거기에 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명주 의원님 그렇죠? 예, 이종태 의원님 그랬죠? 예, 전부 다 이렇게 쉽게 그 동의를 해주시는데, 의회와 교육청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다름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완이 되고, 또 우리 그거 생각은 뭐였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럴듯하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협치가 이루어지면 서울시 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역지사지형 그 사고는 교육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시의회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문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조영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갈수록 서울시도 학령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적인 그런 방향을 좀 더 많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겠다. 단지 우리가 2025년, 2026년을 살고 있지만 현재 부딪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동의가 없으면 삭감 못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확답 받았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에 앞으로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을 인정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도출되는 좋은 협력 방안 마련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학력 인구 감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학력 인구 감소 굉장히 큰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 변화와 속도의 폭도 매우 급격합니다. 서울 시내 안에서도 학교별로 굉장한 환경의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서울 가족분들, 서울 교육 가족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특별히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울 교육이 가장 중점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단시간에 해결도 어려울 거고요. 그러나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셨는데요. 이번엔 누가 먼저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그래도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1년 전부터 교육청하고 계속 하자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자리, 특히 이제 교육감과 교육의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과 또 시민의 뜻을 받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이 같이 함께 교육에 대한 담론을 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선례도 없고요, 전에는.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에 대한 것들은 정파도 없고,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 소신이 또 우리 교육감님도 같이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나요? 백년지대계 맞나요? 맞죠? 예.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교육감님이 바뀌시거든.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이 있는 교육감님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성향이 있는 교육감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당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고, 또 정부가 또 바뀌면 또 교육정책, 입시정책, 공교육, 사교육 모든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교육이 너무 이렇게 그 정책적인 일관성이나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제 나름대로의 교육이 와서 해왔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담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하신 분들이 이제 원래는 그분들을 모아서 담론을 주제를 계속 정해가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뭐 저의 능력 부족과 어쨌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교육감님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령의 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벌써 이제 폐교가 6개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현안으로는 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고요. 학생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또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디지털 그 교육 교재들이 교육 현장에 이제 급속도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급속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담론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입시라든지 우리 교육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여러분들도 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손자도 있을 것이고 조카도 있을 것이잖아요. 저도 9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아이를 키울 때는요. 이 새끼 던져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던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교육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적어도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해안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을 모아서 그런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해서 뭔가를 큰 교육을 만들어내면 그 큰 얼개가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 위한 교육 정책들을 살을 붙여가면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그런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헌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 31조에 보면은 이게 교육에 대한 건데 교육에 대한 권리인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헌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법은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요. 1949년에 만들었습니다. 70년이 지금 넘었는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며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 마음에 닿으세요?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다. 왜요? 내 아이 빨리 학교 끝나고 학원 보내서 대학교 보내야죠. 학원 보내야죠. 현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하고 첫 발을 디디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교육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살짝 줄여가지고 계속 조금 살짝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서울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와 계신 뭐 교장 선생님 또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계신데요. 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다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긴 키우지만 교육을 시키지만 왜 시키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담론의 자리가 오늘 처음 첫 발을 디뎠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 저는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교육이란 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냐라는 게 아니라 그 교육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 기본적인 정신, 그걸 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그 목적의 방향성에 그런 정신 문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이 너무나
세계화 뭐 그건 예전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교육의 목적에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각자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능력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어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좀 평범하고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들 한데 모아놓은 융합 정신, 융합 교육 이런 것도 분명히 그 교육의 목적 방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50년, 100년치 대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장 이제 그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지금 현실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교육, 경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 입시로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 담론은 해서 큰 얼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와는 좀 별개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교육 정책과 장기 중장기를 세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위원회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장관이 정부가 바뀌거나 뭐 그러면 이런 방향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독립기구로 좀 나눠서 해서 정말 교육에 대한 거 5년, 10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말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하면 그런 담론들 통해서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입시제도 같은 거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좀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어쨌든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정근식 교육관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이 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이렇게 협력한 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공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느린 학습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가서 협력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나, 효과가 정말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을 같이 구상도 같이 하지만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 남부교육장도 오시고 중부교육장도 오셨는데 남부교육장이 한번 초청을 해서 예를 다문화 교육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을 이 교육청하고 시의회가 같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고요. 우리 중부교육장님은 마침 이제 이 진로 직업 그쪽에 전문가였으니까 실제로 특성화 교육 현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서울형 특성화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하고요. 근데 우리 경기여고 교장 선생님도 오셨는데 경기여고가 좋은 학교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는 그 말이 아니고 좋은 학교인데 같이 방문하는 것이 좋은지 어쩐지는 그냥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줄어들어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재정이 자꾸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자꾸 줄어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원과 예산의 차원에서 실제로 학교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만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생각에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선생님들이 과도하게 줄어들거나 예산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실제로 확인을 하고, 또 다문화 교육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또는 특성화 교육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공동 방문과 토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님이 이제 임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매일 학교를 방문하시고 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현장 중심으로 가지고 계셔서 일단 뭐 내년부터는 같이 불러주시면 저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고 없이 그냥 이렇게 오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감이 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이 시의회가 오는 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내가 낮추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와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교원 정책이 교원이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목소리도 같이 내주고 그러면 우리 같이 가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또 그런 내용은 또 우리 상임위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도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하실 말씀은 종합 토론 시간에 이어서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담론이 서울시 의회와 또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하는 첫 담론의 장인 만큼 오늘의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욱 더 같이 협력하는 서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또 종합 토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간에 지금 전병주 지금 서울시의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 예. 많은 분들의 어떤 호응과 각광을 받고 계신데요. 예.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이라는 주제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인구 변화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가능한 좀 빨리 사실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인데 25분을 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거 보면 좀 뜬금없는 제목 같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뭐냐면 인구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의 교육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인구 현상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화두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인구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은 다 저출산 고령화, 뭐 우리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건 다 인구 현상이고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변화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인구는 계속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는 변동을 하고 변화를 하면 그 사회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린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응을 자꾸 늦추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인구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교육계의 인구 지체 현상은 뭐가 있느냐? 사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 이건 이미 과거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령 인구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미 정해져 있던 사실이고 또 앞으로 학령 인구의 변화도 이미 정해진 사실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아마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029년까지는 인구가 문제라고 했는데 별 문제 없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2029년까지는 거의 학생 수 변화가 없거든요. 이건 우리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2029년부터 한 2042년 정도까지 지금이 한 135만 명 정도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그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별 문제 없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또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가 골든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령 인구 변화가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보면 자꾸 숫자로만 보세요. 근데 인구는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등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MG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MG의 밀레니얼 세대 젠 G를 이야기하는 건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이제는 기성세대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MZ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젠지는 밀레니얼이랑 엮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밀레니얼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젠지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알파랑 같이 가고 그게 바로 세대인데 이 세대는 숫자도 다르지만 특성도 달라요. 그 질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교육 환경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로 변화될 미래를 대비를 할 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특성도 함께 고려를 하자라는 거고 앞으로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 발생할 정해진 인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이 현상은 아주 슬기롭게 극복이 되는 거고요. 대응을 못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왜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됐나요?라고 이제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령인 이렇게 쭉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가 학령 인구의 지리적 쏠림 현상이 심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의 인구에 요즘 작년에 우리 24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24만 명의 아기 중에 몇 %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70%?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54%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절반이 넘었냐면 2003년생서부터 절반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럼 이 수도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도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클까요? 지방으로 갈까요? 남겠죠. 그럼 지방에서 태어난 나머지 절반 조금 밑으로 있는 친구들은 가능성이 서울로 올 가능성이 클까요? 지방에 남을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서울로 오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지방은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 가서 꼭 그런 말씀드리는데 지방에서 아기 키우는 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특히 사교육 환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교육은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는데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면 사교육은 하나둘 떠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기 키우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좋은 데로 가야죠.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서울 와야죠. 그래서 진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 학령 인구 수는 추계된 우리 국가 데이터처가 추계한 것보다 사실은 더 더디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전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령 인구가 우리 서울시의 학령 인구는 안 줄어드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25개 구별로 또 구 내에서 동별로 학령 인구 집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미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 초등학교를 하나 혹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초품화가 되면서 주변 지역을 다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 주변에서 옵니다. 그럼 주변에 있던 학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마치 서울이 다 끌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서울시 안에서 제일 크게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이분리 균등하게 스프레드 아웃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오는 것처럼 똑같이 서울 안에서도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니는 거라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제가 여기 적어놓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인구 분포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래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학군도 재설정을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도 아마 재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시급하고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다니는지 물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되는데 그렇게 막 한 군데에 몰리면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재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마치 초품화 이런 데서는 초등학교를 걸어 다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가려면 한 20분을 걸어 다녀야 되고 막 30분을 걸어 다녀야 되는 곳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욱 몰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등교를 시킬 거냐 하교를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 그거를 그냥 사교육에 맡길 거냐 지금처럼 아니면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위에서 뭐 예산을 어떻게 하셔서 이 준비를 할 거냐 이런 연구도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부모로부터 성장한 자녀의 학령 인구 진입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것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현상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혼인 연령이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이 혼인 연령이 33세, 남자가 34세인데 32세, 34세인데 초혼 연령이. 그런데 서울시는 그보다 한 살이 더 높아요. 당연하겠죠. 근데 혹시라도 대학원을 갔다 한 살이 더 높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데, 준비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결혼을 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결혼하고 준비가 또 돼야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준비된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중국의 뭐 소황제 얘기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소중한 아이가 우리한테 태어나게 된 거고 이미 그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저희 소득 분위로 1, 2, 3, 4분위가 있다 그러면 1분위가 제일 낮은 거, 4, 5분위가 제일 높다 그러면 1998년만 해도 0에서 4세의 아이들이 3분위 엄마 아빠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 2분위가 줄어들고 3분위가 줄어들고 4, 5분위가 쫙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는 4, 5분위에서 아이가 제일 많아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 교육은 과연 그 높아진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주고 있느냐? 혹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거는 평균을 줘야지 하고 원래 우린 평균을 가르쳐 왔으니까 평균대로 쭉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괴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괴리가 그렇지 않아도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의 그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왜냐하면 부모들은 워낙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런 예가 여기 나온 거 다 아시죠? 4세 고시. 이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지만 이미 현상은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세 고시가 뭔지 아시죠? 교육감님 아시죠? 예. 4세 고시. 4세 고시가요, 작년에 2만 7천 명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4세 고시에 뭐 이렇게 열풍해가지고. 전국에서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에 같이 본대요, 저거를. 그래서 고시예요. 그런데 그 무슨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건데 저게 2만 몇천 명이 동시에 응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애들이 4세가 태어나기를 27만 명인가가 태어났거든요. 10분의 1이 응시를 한 겁니다. 태어난 아기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돼요. 왜냐? 현실이니까. 그게 우리 서울시는 전국의 10분의 1이죠. 서울시는 아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도 오시면 아마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녀 리더 4세 고시 본 집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회피하는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교사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려면 또 교사의 역할도 전문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즉 누구는 담임 선생님만 맡고 누구는 교과 과정을 맡고 초등학교서부터 누구는 행정만 맡고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다 누가 하냐면 초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젊은 교사들이. 그럼 또 젊은 교사들은 예전에는 뭐 시키면 하겠지만 지금은 아마 떠날걸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반드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그 꼭지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세 번째는 태생적으로 글로벌화된 세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다 아시죠?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진짜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저출산이에요. 한 학급의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줄어드는 속에서 그런데 나이가 성장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세대들, 우리 세대가 계속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 거지만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일부분들이잖아요. 글로벌 소사이어티로 가면은 이렇게 인구가 완전히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요. 이 지금 맨 밑에 있는 요 소위 말하는 젠 G와 젠 알파,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는 알파 쪽에 더 가까울 텐데 이 알파에 있는 친구들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앞으로 한 50년 이상 갈 겁니다. 인구 구조상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부터는 줄어요. 전 세계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로 성장을 할 건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젠지와 젠 알파, 특히 알파들을 정말로 글로벌 인재들로 키우고 있을까? 그럴 준비를 하고 있나? 라는 말씀,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학부모들은 4, 5분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고 태생적으로 저는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혹시 요즘에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인데 케냐간 삼시세끼라는 거 아시나요? 케간세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중에 계실 거 같아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 케냐간 삼시세끼에 보면 거기 굉장히 재미있는 씬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케냐를 갑니다. 자, 케냐간 삼시세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케냐의 모습,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나요? 케냐 하면. 예,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이렇게 치타가 뛰어놀고 막 이런 모습이 떠오르죠. 왜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케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케냐간 삼시세끼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친구들은 어떤 케냐를 보냐 하면요. 우리나라 성수동이랑 똑같아. 이거 케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간 이수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누가 갔죠? 은지원, 은지원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왔던 케냐는 과거에 우리가 한국에서 난 자라났고 뭐 방송에서 보여줬던 외국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케냐예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케냐나 우리나라나 다 쇼핑몰에서 뛰어놀고 있고요. 우리 지금 젠지와 젠 알파들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습도 공통화되고 있고 문화도 지금 비슷해지고 있고 똑같은 매체로 똑같은 방송을 보고 있고 이렇게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친구들을 우린 정말 로컬로 키울 거냐? 당연히 더 글로벌하게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 AI가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연대와 고대에서 교수님들이 뭐 AI로 학생들이 시험 낸 거를 풀었다고 이제 다 치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같은 교수이지만 그게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은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느 회사에 그 어디를 가서 AI 안 쓰는 곳이 없어요. 이제는 당연히 AI를 잘 쓰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더 잘 쓰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회는. 근데 AI를 못 쓰게 하다니. 게다가 AI 활용하라는 그런 수업에서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앞으로 이 AI가 본인 스스로의 뇌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로 성장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AI는 더 써야 되고 선생님들도 더 쓰셔야 되고 그래야 뭐 글로벌 시대에 더 좀 이렇게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자꾸 인플로이가 되는 거를 키워왔는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인플로이도 있지만 안트레프레니어로 더 자라나야 됩니다. 특히 AI 시대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AI가 등장을 하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안 뽑을 거야. 안 뽑을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남들만 나를 안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안트레프레니어가 되면 나도 안 뽑을 수 있거든요. 나도 안 뽑아도 되는 거고. 즉 무슨 뜻이냐? 과거에는 100명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갔다면 지금은 10명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나는 100명을 꾸려야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0명만 꾸려도 차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대학원생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원 아마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석사 풀타임 학생 들어오면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였냐? 과거에는 교수나 박사 혹은 포닥들의 연구 조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 연구 조교가 필요가 없어. AI가 다 하니까. 그럼 제가 석사 학생을 안 뽑냐? 아닙니다. 석사 학생 뽑아요. 그럼 그 석사 학생은 뭐 하냐? 이제는 자기 본연의 역할인 공부를 하면서 본인도 AI 조교를 두고 합니다. 저도 AI 조교를 두고 있고 우리 석사 학생들도 AI 조교를 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제 상황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이 숫자가 줄어든 만큼 생산성도 더 많이 내줘야 되려면 당연히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 교육 커리큘럼 점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다 20대여서 큰 관심이 사실 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우와 이게 이제는 다 끝나고 나니까
물론 대학생이라서 안 끝났지만 교육은 그러나 이게 초중 고도를 지나고 나니까 그 관심이 확 주는 거예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이 다 줄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더 줄어들잖아요.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여기 우리들이 막 얘기해도 바깥에서는 내 얘기가 아니라서 난 뭐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시고 바꿔주실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과 형식도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의 진로가 앞으로의 진로랑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뼈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마 선생님들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직업으로서 교사의 매력이 아주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떨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자기 성장이 중요한 젠지들이 이제 교사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젠지. 이 친구들은 좋은 회사를 들어가도 이 회사에서 내가 자기 성장하는 느낌이 못 받아? 그럼 그냥 떠납니다. 근데 앞으로 떠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몇 개 소위 말하는 몇몇 좋은 그 직장들 말고는 점점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더 앞으로 이렇게 이전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직장에 갔다가 나 2년 만에 딴 데 가고 2년 만에 딴 데 가고 그게 민간에서만 벌어질 일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에 이미 공무원들은 들어갔다가 7급 공무원 시험 보고 어렵게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그럼 그냥 금방 나와서 다른 걸 합니다. 선생님은 안 그러겠어요? 들어왔는데 봤더니 이게 학부모의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위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 막 나한테 업무는 많이 주고 있어요. 학생들은 내 말 안 들어요. 나는 무슨 성장을 하지 여기서 선생님으로서 아무 성장감이 없어? 나도 그만둡니다. 그럴 때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래서 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직업으로서 교사에 대한 젠지의 회피나 이탈이 심화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사도 성과나 업적 평가 그다음에 보상 제도를 혁신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 모르시지만 서울대학교도 교수도 이제 저희 성과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저희도 뭐 이렇게 매년 지나가면은 저희 호봉 올라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수도 다 성과 평가를 해요. 물론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성과는 민간과 달라요.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성과 평가를 해서 갑니다. 그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그거를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선배 교사분은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호봉이 높아가지고 월급은 많은데 도대체 나한테 일만 시키고 이런 생각 들면요 반드시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학을 활용해서 정말 선생님들은 좋은 게 방학이 있으시니 방학을 활용해서 성장 프로그램을 교사들한테 특히 젊은 교사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성장 프로그램은 우리 아까 어느 나라 가셨다 스위스 가셨다 그랬죠. 저는 선생님들도 돌아다니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야말로 더더욱 그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 키우시고 선생님들이 더더욱 구글 다녀오시고 선생님들이 더더욱 베트남에 지금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봐주셔야 그래야 우리 학생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서울시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저는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9년까지 변함없이 가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고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언제나 교육청 교육 관련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꼭 이래요. 맨날 예산이 없대요. 왜 이렇게 공교육은 예산이 없어요 도대체. 왜 예산이 없는 거 저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앞으로 만약 학생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예산 더 줄일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저는 공교육 예산을 더 키우시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가야 되냐 하면 변화와 혁신을 하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변화와 혁신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왔던 방식이나 혹은 그냥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시는데 그 연구는 가능하면 젊은 교사들을 시키셔라. 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저희 같은 데도 시킬 수 있겠지만 학교들에는 대학들에는 굉장히 좋은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연구를 좀 시키셔서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시고 실제 변화와 혁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인 김한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론자분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와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한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토론이 아니라 발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7분 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선 뭐가 규모가 자꾸 커지고 한쪽에 이제 소규모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서울대학의 조영태 교수님의 첫 번째 지리적 쏠림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 7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 규모가 소규모화되는 정도를 단계 구분도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서울 쪽은 이제 3단계 이상이죠. 그런데 지방에 보면 1, 2단계, 특히 1단계에 해당되는 빨간 색깔일수록 그 군 단위 지역에 읍 지역에는 120명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나머지는 30명과 40명의 소규모 학교 또는 분교장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1단계, 2단계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사실은 2018년에 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님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 소멸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지역 소멸지수하고 좀 유사한 지표군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상호 박사님의 지역 소멸지수하고 제가 만들었던 학교 소규모 지수하고 상관을 보니까 한 0.6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서울은 좀 그렇지 않죠. 근데 지방에서는 사실은 이 그림 보여드리면 대단히 좀 많이 놀라세요. 특히 그리고 우리가 군 지역에 해당되면은 뭐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좀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경기와 서울에서 강의하면 이 그림을 보셨을 때 그렇게 그다지 놀라지는 않으신 것 같다는 그런 좀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그림은요. 왼쪽은 이제 앞서 보셨던 학교 소규모화 지수고 오른쪽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의 공시지가 땅값입니다. 10분위 수로 이 땅값의 뭐랄까 이제 높고 낮음 정도를 나타냈는데 파란 색깔로 나타낸 지역이 땅값이 싼 지역이고요. 왼쪽에서 빨간색과 주황색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림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하고 이 파란 색깔 영역, 왼쪽에서는 주황색, 빨간색 영역을 눈으로 이렇게 겹쳐 보십시오. 거의 겹쳐집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습니까? 거의 겹쳐지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땅값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력에 대한 대리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력하고 학교 규모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서울시 내에서도 규모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 불과 A라는 학교가 학생 수가 500명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불과 500m 사이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5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보면은 이제 매매 아파트고요. 100명 쪽에 있는 학교는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격차에 따라서도 학교 규모가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뒤에서 말씀드려요. 어쨌든 학교 규모는 경제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하고 2023년에 이제 초중고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별로 학급수 한 개 단위 학교당 학급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줄고 있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시 지역별로 보면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상위 3개 지역인데 여기 맨 위에 종로, 중구, 노원구 앞에 마이너스 보호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종로, 중구, 노원구가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강남, 서초, 강동구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줄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건 변함없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정책 연구를 하나 참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에 2035년까지 학생 수가 어떻게 될까를 그때 시결로 추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쭉 보면은요 짙은 색깔로 나타나 있는 지역이 24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고요. 회색깔로 나타나 있는 지역은 1,5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도 2020년 대비 비교를 2030년을 해보 예측치긴 합니다만은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할 거고 그것도 옆에 인근 지역에 보면은 뭐 대규모 학교가 있거나 중규모 학교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지리적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제 저희 교육계 분야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국지적 양극화에 대한 기본 연구를 하나 수행을 했습니다. 그 예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가운데가 서울의 일원초등학교고요. 그 왼쪽이 서울 양전초등학교, 오른쪽이 영희초등학교인데 지금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색 그 표로 저기 점선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이런 초등학교는 1,381명인데 불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양전초는 329명, 영희초등학교는 263명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요인들을 뭐 살핀 연구는 아닌데 일단 그런 현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앞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학교들이 한 26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2024년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면 36개 정도 늘었고 이런 것들이 인구 이동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더 심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좀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연구진이 고민했던 여러 가지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의무교육기관이고 선생님들도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을 받기 때문에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 교육의 내재적 요인보다 학교 교육 바깥에 에워싸고 있는 외재적 요인의 선택 유인가가 더 커집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대규모 학교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 연구진들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규모가 점점 편차가 심해진다라고 할 때 서울시청의 노력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노력이 같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의 사무관님 한 분이 이제 서울시청에 협력관으로 파견도 나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연계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광역 단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의 관리 계획도 짜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에 보면 한 개의 자치구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산업 분야라든가 문화 사회 시설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분야 계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용지 확보도 쉽지는 않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교육 분야 계획도 같이 이렇게 백업을 해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이나 또 이전 재배치 받고 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수용 예측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자치단체 쪽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나면은 한참의 시차를 두고 교육청이 그 바람을 맞고 편차가 계속적으로 증폭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현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연구에서는 이게 국토부 훈령인데요. 훈령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그 왼쪽이 현행 훈령이고 오른쪽의 훈령에 보면은 그 도시가 재개발되거나 택지지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학생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좀 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우리는 일반행정교육청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따로따로 이제 동상이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규모 편차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원 배분할 때도 상당히 또 고민과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도 자원 배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규모 학교가 있고 옆에 바로 대규모 학교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 뭐 통폐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소규모 학교 쪽에서는 통폐합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자원 배분에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 토론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학교장 리더십 강화라는 주제로 방일순 서울 중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방금 발표하신 우리 소장님도 말씀도 잘하시기도 하고 엄청 빠르게 진행하니까 제가 앉아 있으면서 내 속도가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은 되었습니다. 우리 저출생 시대에 우리 학교 교육 특히 학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초등교장회 수석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이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또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많은 내용을 아까 그 책에서 참고도 했습니다.
초등교장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의 현 그 인구 구조의 이 상황입니다. 알파 세대 학생들입니다. 2010년 뭐 이후의 세대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뭐 디지털 원주민 이거는 이미 그 젠지 세대 거기에서부터 있었지만 실제 이 학생들은 학습과 놀이가 디지털로 통합된 그런 세대입니다. 굉장히 글로벌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는 말씀드린 앞서 교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자녀를 프리미엄화 시킨 세대입니다. 그리고 초등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교장 교감은 연령은 5, 60대입니다. 대부분이. 자, 그럴 때 한번 보시죠. 자, 학교와 교원에 대한 학부모 요구입니다. 국가는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가 학교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 가정에서는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초, 중고, 대학교를 뭐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힘을 갖는 사람을 길러내고 기초학력부터 자자자 해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학생 개인 학습 속도 등을 맞춰서 개인 맞춤형 교육해야 됩니다. 교과 통합, 지식 경계 넘나들어야 되죠. 융합해야 되죠. AI 디지털 미래 기술 활용해야 되죠. 리터러시도 해줘야 되죠. 또 학생 개인마다 갖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정서, 뭐 심리, 사회성도 학교가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과 학교의 이 많은 것들을 학부모님들은 요구하고 있고 또 국가도 학교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 중심주의의 그리고 우리 아이를 프리미엄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거에 대해서 학교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악성민원,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억압하고 학교를 압박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교실 붕괴, 뭐 교사 소진은 당연히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악순환은 그 교실에는 어떤 교사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겪는 거는 이런 어느 교사의 한 명의 문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장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민원의 강도가 셀수록 또는 그 교권 침해 사안이 셀수록 학교장은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압박감을 또 느낍니다. 일부에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하지만 정작 그 문제에 최종 결정을 하고 반영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학교 전체 공동체를 아울러야 되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합니다. 교장이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게 교장 내 책임이려니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 서울시내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학교장으로서 고민과 리더로서 요구되는 사항,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보호 이건 가장 어디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뭔가 해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장 많이 그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등 교원 면책 기준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서울시 교육청이 노력을 안 하거나 국가적으로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또 시의회 뭐 국회 이런 데서도 나름 노력을 합니다만 여전히 학교를 보호하고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조금 미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많은 의견들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또 뭘
그 정책을 어떤 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미 말씀 나왔지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줄이는 거 물론 앞으로는 더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원 정원을 상대적으로 또 확대하는 거. 기초학력 생활지도에 방임하는 학부모를 상담이나 교육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진행이 되지만 전담 인력 확충이나 지원의 체계가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학부모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 정책 대응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 정원은 또 내년에 또 줄어들 겁니다. 또 이제 학교 관리자의 사기 진작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장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영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여기 있는 뭐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1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을 지속 가능한 우리 그 학교를 위한 그리고 저출생 시대, 학령 인구 감소의 시대에 이런 앞서 말한 모든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학교장 리더십을 강화해주고 그리고 성장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도 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교장의 권한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들의 소진된 리더십을 회복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스템적인 권한입니다. 학교는 온전히 학생 성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시의회 교육 우리 위원장님도 교육감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역량들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업을 해야 되고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 학교가 바뀌니까 학생들을 보육까지도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학생 수준에 맞춰서 학생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주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거 더 줄여서 그리고 교원 정원 확대입니다. 사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ADHD 늘어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늘어나고 다문화 학생 늘어나고 학교폭력 증가하고 선생님들은 수업이나 학급 운영의 그 난이도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학생이 지금 뭐 반에 17명 있다고 해서 그 정도가 옛날에 50명 가르칠 때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지만 내 애는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교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직권으로 학생 분리 조치나 학부모 상담이나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규정으로 마련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런저런 절차를 만들고 기다리고 회신 오기를 기다리고 하는 동안에 학교에 해당되는 교사나 당사자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런 거를 교장 직권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런 학부모를 상담하거나 교육할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실제 학교장에게 주어진다면 이 학교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온전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의 리더십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교장 선생님들에게도 학습 연구년제를 확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 교사들은 6개월 단위 학습 연구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은 아마 안 될 거야. 왜? 교장은 임기가 있고 그 임기를 8년을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6개월을 어떻게 빼지? 이걸 경력에 넣어 말어 뭐 이런 거 말씀하면서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교장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말 철저하게 교장 선생님의 소진된 마음을 아울러주는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 코칭 그룹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장 교원학습 공동체라고 했는데 사실 같은 고민이나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정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일부 마음을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훨씬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얻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기적인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장 경영자 리더십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대상은 그럼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될까?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들은 교감일 때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나면 바로 발령 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 교감으로 활동하다가 교장으로 발령 납니다. 발령 나서 가면 이미 이전에 연수받은 내용들은 모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고 또 시간이 바뀌어서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막상 학교에 가서 보니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럴 때 학교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임이나 초임 내지 2년 정도의 교장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장 경영자 리더십 과정이 6개월 과정 정도, 물론 학교를 비우라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또는 방학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분쟁 법률 리스크 관리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지원청에서도 그러고 한두 시간에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장 선생님들을 전체 모아놓고 연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단타적인 거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모아서 1년의 과정으로 이런 그 리스크 관리 과정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이나 사례별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 아까 여기 있는 학습 연구년제, 그다음에 학교장 경영자 리더십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을 줄여야 되는 이런 내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예산을 깎는 부분이 학교장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교장 선생님들을 튼튼하면 학교가 그래도 선생님들을 더 잘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면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발표입니다. 토론자로서의 발표는 마지막 차례인데요. 인구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교육이라는 주제로 김영선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권순영 소장님께서 우리 학교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책을
게 더하여 인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가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판단과 태도로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 사전에 받았던 토론 전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었는데 되게 많이 겹쳐서요. 일단 2010년도에 성동구 관내 고등학교 2개를 설립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장학사가 됐을 때인데 시의회에 갔더니 이 재개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고등학교를 세워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성동구 관내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좁은 관내에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동구 관내가 얼마나 좁은지 저희 학교가 여기 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청담보 있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동구 관내에는 학교가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학교 개수로 봤을 때 거리와. 그런데 그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만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성동구 관내에 있는 5개 공립학교에 1학년 신입생 수가 몇 명이냐면 540명입니다. 저희 학교 1학년 신입생 학생 수가 370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5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아마 고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또 고등학교 대신 중학교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가 인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조영태 교수님께서 말하신 인구 지체 현상에 지금 2010년도에 요구해서 학교가 2017년에 동시에 2개가 개교했고 지금 8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학교를 없애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인구와 부에서 3M 프레임워크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그 강남 서초 관내에 수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수서중학교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교 30년 만에 이 학교는 문을 닫고 이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하고자 하는 자곡동 102번지는 수서중학교하고 요만큼 떨어져 있고 세곡중학교하고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곡중학교는 신입생 학생 수가 360명이에요. 수서중학교는 170명입니다. 2개를 합치면 한 5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2030년이 되면 아이들이 반토막이 난대요. 그럼 이 2 학교가 유지가 될 건가? 저는 맨날 경경고 교장인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그 거시적이고 중간적이고 미시적인 거. 수서중학교에 가는 그 근방에 사는 70명의 학생들은 이제 이만큼 멀리 학교를 와야 됩니다. 원래 코앞에 있던 학교를 놓치고 다수가 선택했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저는 사실 기술자문위원회로 서울시교육청의 신축 개축학교 심의를 4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구로 초등학교에 새로 지어질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죠. 정말 엄청납니다. 아까 자곡중학교가 이제 자곡동으로 옮기는 수서중학교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요. 816억이 들어갑니다. 816억의 학교가 몇 년짜리일까가 저는 너무 고민이에요. 5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동구로 초등학교 여기도 최소한 학교를 하나 새로 지으면 250억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문제는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또 사실 저랑 발제를 미리 못 봤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으로 봐서는 남부교육청 전체 관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봐서는 여기는 구로구고 여기는 영등포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 동구로 초등학교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면 1km 반경 내에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4개, 초등학교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200억을 지어서 짓는데 제가 이걸 왜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몇 학급으로 새로 지어질 것 같습니까? 3학급.
한 학년 3학급 18학급짜리 학교를 200억 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이거 지어야 돼요? 그랬더니 계획됐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떡하죠? 200억으로? 그런데 저는 고민이 그러면 여기 구로초, 신구로초 이 학교들은 여기 지어줬는데 여기는 안 지어줄까요? 여기는 어떡하죠? 신영초, 도신초는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 학교의 규모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3학급짜리 학교 3개 짓지 말고요. 그걸 합쳐서 하나로 엄청 거대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브랭서몰 아시아 이런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쁩니다. 서울 선생님들, 전국의 어느 학교 선생님이 가도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600억으로 학교 하나 크게 지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로 시설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대신 3개 학교에 원래 줄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활동비로 다 쓰게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 준비된 부모, 신귀족주의에 있는 부모들에게 공교육이 만족스럽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규모를 키우는데 예산은 만약에 여기 있는 3개 학교를 합쳤다. 그러면 스쿨버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 벌써 7분이 다 됐네. 큰일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를 키워주시고 그 예산을 줄이지 말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저희 이 신귀족주의에 준비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23만 명이 태어나는 시대에는요. 누구나 경쟁에 서맡깁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무한 경쟁기에 들어가는데 누가 경쟁하냐면요. 구직자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교수님 책에 있습니다. 구직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경쟁합니다. 서울시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하면 우수한 교사를 유치할 것인가를 지금 바로 경쟁에 서맡기가 내년이에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수님이 사전에 주신 자료에 인구 이게 나왔습니다. 서울교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교대 최근 5년간 정시 환산 점수 컷이 이렇게 내리막을 칩니다. 근데 2023년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2022년 4월에 내년에 100명만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23년에 서희초 사건이 났습니다. 절대 서울교대 커트라인은 다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물론 정시 등급 컷이 우수하다 아니다를 말하지는 않지만 과연 우수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중등은 어떨까요? 중등은 너무 다양해서 임고 경쟁률로 봤습니다. 임고 경쟁률 계속 하향 곡선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늘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은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인재예요. 과학고 나왔습니다. 서울대 생물교육과 갔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임고 봐서 왔습니다. 치의전으로 갔습니다. 네, 올해 갔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10년 미만 퇴직하고요. 근데 왜 나는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민이 채용자잖아요. 어떻게 우수한 선생님을 채용할 건가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요? 계약학과. 옛날에는요. 국립사범대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내주고 그 대신 너는 꼭 선생님을 해야 돼.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처럼. 그다음에 교직에 대한 사회적 존경, 처우 개선 뭐 이런 등등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최근에 너무 상처가 받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들 급식실 식당 운영하지 마. 국그릇 못 줘. 조리원들이 닦기 힘들답니다. 사실 교장 입장에서는 조리원도 저의 직원입니다. 선생님도 직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을 교권이란 뭘까요? 이제까지 쓰던 국그릇을 우리 닦기 힘드니까 니네 쓰지 마. 여태까지 쓰던 교사식당을 아이들이랑 같이 줄 서. 이걸까요? 저는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광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면 교사들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되잖아요. 매년 서울시 교육청 교장 연수 해외 연수비가 예산 삭감 1순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학 노벨상에서 모든 기업의 혁신은 CEO의 혁신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교장 연수가 필요하고요. 매년 서울시의 지방 공무원들은 일반직입니다. 1억 5,037명이 매년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교원은 7만 명인데 국외 예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은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외에도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네. 다음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자, 종합 토론을 위해서 잠시 단상과 자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요, 세 분 토론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토론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과 또 교육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교육위원장님 말씀을 들은 후에 조영태 교수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질문이 있으신 우리 관계자분께서는 질문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세 분의 토론자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사실상 학교 규모에 대한 부분 또 그에 대한 학교 설립과 관한 문제 어떤 양극화 현상 지역별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학교장의 리더십까지 굉장히 폭넓게 서울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영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담론을 진행하셨던 교육감님과 교육위원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보니까 애환이 많고 또 애환이 때때로 울분으로 터지기도 하고 그런다. 제가 우리 박성희 위원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올해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상처받은 교장 선생님, 상처받은 교감 선생님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360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별 수 없이 120분만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그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했고 뭐 내가 생각에는 한 50% 정도 상처 치유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좀 더 늘려야겠다. 요새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다. 교감 선생님들 엄청 힘들다. 뭐 그런 것은 이제 그리고 아까 울분까지 터뜨렸는데 그 울분은 조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이렇게 울분은 좀 이렇게 좀 낮추시라. 왜 그러냐면 그 급식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또 굉장히 많고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 교사들 별도 배식대와 뭐 어쩌고 뭐 국그릇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내부 얘기니까 좀 빼고요.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학교 설립 또는 그 설립 과정에서의 약간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설립 계획이 내가 있을 때 만든 건 아니죠. 아까 그 그림이 한 학년 3개 학급짜리 학교를 만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면 특히 아까 성동에도 말 얘기했는데 그 후속 문제가 10년 안에 반드시 그게 표출이 된다. 그래서 학교 설립과 특히 이전 재배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전 재배치를 하거나 또는 적정 규모로 학교를 통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체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특히 학부모님들 현재 재학생 학부모는 대부분 다 반대예요. 소규모 학교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일종의 그 갈등 관리가 이제 현재적으로 이 그룹과 이 그룹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와 미래의 그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자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제 미래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선생님들이 현재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미래 수요에 기초해서 이전 재배치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설립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좀 나는 그 처음 우리 여기 남부교육장님 오셨는데 남부교육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 저게 계속 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아닌가 뭐 이런 오히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하나 그런 문제가 있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남부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기여고 교장 선생님이 저 다른 지역의 문제를 거론해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하여튼 그 학교 이전 재배치나 설립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떤 대규모 주택단지 그 예를 들어서 그 성격 영구 20년 영구주택 뭐 임대주택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또는 30년밖에 그 학교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좀 더 그 우리가 그 학교 설립과 이전 재배치에 관련된 세련된 그런 그 포뮬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2부에서 잘 봤고요. 결국에는 우리 이제 일부에서 교육감님하고 담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인구의 감소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앞으로 담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그 전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토론자로 나오셨던 이제 그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연구소장님도 계셨는데요. 특히 이제 학교에 대한 설립 문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제 현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 설립이나 뭐 이런 통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증설 뭐 이런 거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싫어합니다. 반대를 많이 하세요. 왜? 내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은 먼지 날리면 안 되고요. 내 아이가 있는 동안은요. 멀리 학교 가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담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아이 문제에서 누구나 다 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아이 문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열려진 마음으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요. 저도 제 방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명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해드리겠고요. 또 아까 또 우리 교장 선생님 얘기하시는 부분 살짝 답변을 하자 그러면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합니다. 근데 다양한 의견을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결국에는 의회에서 논하게 되는 거는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의 그 주제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의회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거나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의회에 들어와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신뢰라는 걸 통해서 또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뜻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설득을 했어요. 저희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합리적인 결과를 또 얻어내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또 의회에서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선례가 되고 앞으로 이제 의회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뜻, 국민들의 뜻들이 담겨져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교육에 대해서 풍부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두 개 받고 다 이어서 조영태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저는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교사 장대진입니다. 오늘 여러 많은 발제자들 분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통폐합 관련된 문제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큰 학교를 어떻게 다 쪼갤 것인가, 그리고 작은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 조인영 교육감님 때부터 그리고 올해 정우식 교육감님 때도 보면은 다양한 학교 건물들을 디자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작은 학교를 위해서는 도시형 캠퍼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통폐합만이 이게 무조건 답일까? 그래서 다양한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도시형 캠퍼스가 공존하는 것들이 답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영선 교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우식 교육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선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연령 별도 배식대와 식당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같은 교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 노동자의 아픔과 힘듦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 교원들의 급식 환경에 대한 개선과 노력, 이것도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사노조가 최근에 급식노조에서 며칠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회신 요청 공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분노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노조가 노조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교사 노조에서 학비 노조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방치하는 가운데 노노 간의 갈등 내지는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교원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원장님, 소장님, 이렇게 저의 발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토론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미 고민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경교구의 우리 김영선 교수 선생님은 분석도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저희는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구 리터러시가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전 사실 되게 반가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주목하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서냐, 아니면 한국이 갖고 있는 개개인들의 역량이 좋아서냐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번도 커본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라서 우리는 역량을 키우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충분히 이런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더 많은 자원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동구로 초등학교 얘는 샘플로 너무 좋아서 한 거지 남부교육청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여러 교육청에 비슷한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심의했기 때문에 알고요. 아까 조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한 학급당 학생 규모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적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담임하면서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친구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교육 정책 전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매일매일 받는 상처가 10년에 한 번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급식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교육위원장님도 마지막 말씀 해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문제는 교육청이 방치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노조와 노조 간의 문제를 좀 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제가 숙제로 지금 안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김영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종합 계획을 지금 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근 지역에 최근 앞으로 미래 5년간 또는 10년 이내에 재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좀 더 뭐랄까 완벽한이라기보다는 좀 더 신축성이 있는 그러한 학교 배치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오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막 환호가 컸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위원장님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저희 이제 첫 담론회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서울시 교육이 또 대한민국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세계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각 국가별로 그런 걸 좀 많이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싱크테크가 서울시 교육연구 정보원인가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연구하신 분은 한 20여 명 남짓 하세요. 나머지 정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정원이 나머지 분은 전산과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교육 정책에 서울시 교육 정책의 뭔가를 위해서 그런 연구하는 인력들이 좀 충원되고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뭐 하여튼 뭐 우리 정우식 교육관님과 함께 또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다음에 선생님 또 여기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출생 시대 지속 가능한 서울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오늘 서울교육 담론회장 첫 번째 열었는데요. 교육감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김한나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서울교육 담론회장 저출생 시대 지속 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